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인공지능과 중용이라는 칼럼을 5회짜리 칼럼을 쓰고 있는데, 어, 이번에 주제가 솔송지휘도하고 수도지휘교예요. 그러니까 후천 쪽으로 교육이 우리 인성이라든가, 어, 우리 인생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 그걸 쓰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양육가설하고 개성의 탄생이라는 이 해리스, 주디스 리치 해리스라는 어, 할머니 작가, 이 작가의 책을 좀 정리를 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주장만 정리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인간의 품성에 영향을 주는 출생 순서가 영향을 뭐 더 많이 준다.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부모의 양육 태도, 뭐 이런 양육 태도가 큰 영향을 준다. 뭐 어렸을 때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가 없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논문들을 이 사람이 검토를 한 거예요. 검토를 해서 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어떤 사회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 다음에 그 관계 속에서 어떤 권력이나 지위를 얻기 위해서 경쟁하는 방식. 그 두 가지가, 그 사람의 개성을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준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이제 그만큼 많이 검토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느냐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DNA, 엄마 아빠의 DNA의 조합, 그것이 만들어내는 성격 차이. 뭐 시골 동네에서 그냥 도시로 나가지 않고 농사 지으면서 살았던 그런 어떤 시대라고 봤을 때에는, 그 부모의 DNA가 주는 영향대로 막걸리를 마실 거고, 친구들하고 상대할 거고, 농사를 지을 거고, 그것이 굉장히 커 보이겠죠. 근데 인구가 많은 이제 도시 생활을 하게 되고, 우리가 또 교육을 또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또 이 사람이 연구했던 지역은 또 미국 사회일 거고, 주로 서구 쪽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 아이들이 성격을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과연 한국의 아이들은 또래 집단과의 사회적인 관계를 과연 많이 갖는가? 그러니까 주로 학원을 다니는 그런 아이들이라면은 거기서 과연 친구들을 사귀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인가? 친구들과의 영향이 더 큰가? 아니면은 집에서 엄마 아빠하고 대화하고 엄마 아빠에게 보내는 시간이 많고 뭐 그 영향이 더 큰가? 그러니까 이 상황이 문화권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요. 그 누구랑 많이 교류하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제 칼럼을 통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해리스라는 사람이 개성의 탄생과 양육가설에서 주장했던 것이 우리 인성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메슬로우의 욕구 발달 이론에서 소속감의 욕구와 자존감의 욕구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제가 좀 그렇게 좀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다지 새로운 가설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와 욕망 자체가 자기 자신을 형성해 나가는데, 그 욕구 중에서 소속감의 욕구와 자존감의 욕구가 가장 큰 영향을 준다라고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서 우리 사람의 그 성격을 다루는 이론 중에 A 타입, B 타입 있잖아요. 그리고 뭐
또 이런 책도 있어요. 도파민형, 아세틸콜린형, 뭐 세로토닌형, 엔돌핀형, 막 이런 게 이렇게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어느 게 더 많은가에 따라서 성격을 나누기도 하고, 그것이 이제 우리 동양으로 와서는 사상체질, 소양인이냐 뭐 태양인이냐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결국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우리 몸속에 호르몬이라든가 신경 전달 물질의 어떤 균형, 어떤 게 더 강한가, 이 사람은 도파민형인가 세로토닌형인가. 세로토닌형이다 그러면 좀 이제 우리가 소음인으로 생각이 많은 사람으로 하는 거고, 도파민이 많다 그러면 소양인이다, 이 사람은 사주팔자에서 나무 목이 많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표현 방식의 차이지 결국에는 호르몬하고 신경 전달 물질의 어떤 비율의 차이로서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그 사회 과정이 달라지고 소통 방식이 달라지고 뭐 이러는 것인데, 그게 결국에는 PNEI라는 것, 그러니까 인간의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을 무엇이 바꾸는가에 대한 학문이 있는데, 정신신경 내분 비면역학. 사이코가 많이 바꾼다. 그러니까 의식적이고 정신적인 것들이 궁극적으로 이렇게 도미노 효과처럼 신경 전달 물질과 신경계, 뉴런의 구조라든가 시냅스 연결망이라든가 이뮨 알러지, 우리의 면역 체계하고 엔도 그 호르몬 체계까지 바꾼다라는 학문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후천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무엇에 신경을 더 많이 쓰는가? 그러면 인류 전체의 보편적인 소속감과 자존감의 욕구라는 것. 존 듀이가 말했던 인간은 자기 스스로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더라. 바로 그 욕구에 의해서 그 이후에 도미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부모의 그 네이처냐 널처냐, 부모의 타고난 DNA라든가 사주팔자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냐, 아니면 후천적으로 소속감의 욕구와 자존감의 욕구를 따라서 소속감, 그 사회관계를 형성해가는 방식하고 자존감, 지위체계, 자기가 보람을 느끼고 자기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자 하는 그 방식, 경쟁 방식, 또는 승진의 방식, 취업의 방식, 어떤 뭐 대학교 입학의 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냐의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 개성의 탄생에서 저는 이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샴 쌍둥이라고 그러죠. 머리가 붙어서 태어난 랄레흐와 라단 자매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랄레흐하고 라단 자매의 다큐멘터리까지 봤어요. 그래서 이 자매들이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면서 당연히 죽어도 좋다라고 사인을 하고 들어가죠. 너무 위험한 그러니까 뼈만 붙은 게 아니라 거기서 두뇌와 두뇌 사이에 일부가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 안쪽에서. 이것을 나누는 수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이 두뇌를 이만큼 도려내는 수술인데, 도려내서 다시 봉합을 해야 되는데, 머리뼈도 엄청 단단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자매가 일란성 쌍둥이라는 것이 DNA가 같고 머리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영향도 받고 항상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자매들이 머리를 죽어도 좋으니까 우리 머리를 분리시켜줘라라고 이제 수술대로 들어가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우리는 세계관이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르고 어떤 일들이 터졌을 때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다. 그리고 라다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은 변호사가 꿈이고 또 한 명은 신문 기자가 되는 게 꿈이다. 그러니까 한 명은 좀 돌아다니는 좀 더 활동적인 꿈을 꾸게 된 거고, 한 사람은 좀 공부하고 고향에서 변호 활동을 하고 싶다. 이렇게 꿈이 달라진 거예요. 이 머리가 붙은 쌍둥이가.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는 것이죠. 항상 다니는데.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이렇게 쌍둥이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거는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왜 형제들 중에서 뭐 형이든 동생이든 간에 다 이렇게 잘 나가고 막 모범생이고 그러면은 그 중에서 이렇게 한 명이 막 말썽 피우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부모의 관심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을 받고자 막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괴롭힌다거나 뭐 범죄에 가까운 행동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처럼 의도적으로 이 일란성 쌍둥이는 서로의 개성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거죠. 같은 분야에서 경쟁하기보다는 그래 너는 변호사에 나는 기자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붙어 있을수록 서로 달라지고자 하는 욕구가 또 발생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고 일란성 쌍둥이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들이 나는 어디에 소속되고 싶고 거기에서 고수가 되고 싶다라는 것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물론 기자하고 변호사가 둘 다 글을 잘 써야 되고 문서를 다뤄야 한다라는 점에서는 같죠. 그런데 일란성 쌍둥이가 한 사람은 기자가 꿈이고 한 사람은 변호사가 꿈이다 그러면 상당히 많이 다른 거예요. 일란성 쌍둥이 치고는. 그러니까 후천적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그러고, 이 자매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고방식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것을 제가 지금 칼럼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좀 정리가 잘 안 돼서 영상을 한번 찍은 다음에 글을 쓰면은 이게 정리가 더 잘 되거든요. 제 머릿속이 지금 정리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책을 쓸 때도 강의를 여러 번 하고 나서 책을 쓰면 더 체계적으로 써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최근에 제가 버트랜드 러셀의 정말 재미있는 명언을 하나 들었는데, 제가 강의 때 버트랜드 러셀의 명언 중에서 이 소속감의 욕구와 자존감의 욕구와 관련해서 버트랜드 러셀은 로맨스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단 말이에요. 그 화이트헤드라는 사람도 12세 이전에 어떤 분야에서 좀 깊은 맛을 보아야 된다. 그래야지 그 사람은 뭔가를 더 깊이 생각하는 두뇌가 된다. 그래서 학자로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화이트헤드가 한 적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이제 화이트헤드는 공부 로맨스라고 불렀단 말이죠. 근데 화이트헤드하고 러셀하고 친하잖아요. 사제간이잖아요. 같이 책도 썼잖아요. 그 수학책을 썼죠. 그래서 비슷한 얘기를 러셀도 한단 말이죠. 로맨스 없이는 스타일을 만들 수 없고 스타일 없이는 뷰티에 이를 수 없다. 고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떤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사람들은 최초의 어떤 로맨스에서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최초의 그 로맨스는 그럼 또 어떤 기반을 갖고 있느냐? 매슬로우의 그 소속감의 욕구와 자존감의 욕구가 있다는 거죠. 인간은 소속감의 욕구만 있다면 별로 달라지진 않겠죠. 그런데 자존감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은 좋은 기자가 되고 싶어 하고 한 사람은 변호사가 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인간을 가장 달라지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로맨스라는 것이 이야기가 나오고, 결국에는 뭘로 비결이 되냐면 도파민으로 비결이 되는 겁니다. 인간에게 개성을 가장 많이 가져다 주는 것은 그래서 소속감의 욕구도 있지만 결국에는 자존감의 욕구라는 것이죠. 로맨스. 도파민의 욕구. 근데 제가 뇌과학을 공부하면서 두뇌를 가장 많이 바꾸는,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충격을 주고 가장 많은 BDNF를 발생시켜서 새로운 시냅스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도파민이고, 물론 도파민 혼자만 가지고는 안 되지만 노르아드레날린, 아세틸콜린 이런
호르몬들이 나와줘야지 이제 두뇌 구조가 계속 바뀌는데, 시냅스 구조가. 하지만 최초의 방아쇠는 도파민이고 로맨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버트런드 러셀의 최근에 제가 발굴한 명언 중에 정말 재밌는 게, 체벌 덕분에, 그러니까 그 부모나 교사의 체벌 덕에 자기가 잘 되었다고 믿는 성인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체벌의 부작용이다 라는 명언을 발견한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부모나 선생님들은 이렇게 뭔가 벌칙을 준단 말이죠. 벌칙을 줌으로써 자기들이 이 얘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사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아무튼 러셀은 거기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 체벌 덕분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커서 나 그때 우리 선생님이 야단 안 쳤으면, 우리 엄마가 나를 회초리를 안 들었으면 나 나쁜 사람 됐을 거야. 나 교도소에 가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고방식 자체가 그 체벌의 부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더 결정적인 것은 그 체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더 결정적인 것은 어찌되었건 그 와중에서 이 사람은 뭔가 자기 로맨스를 찾은 거예요. 뭔가 더 자기 자존감을 찾기 위한 뭔가 꺼리를 찾은 겁니다. 사실은 그 사람의 미래를 만든 건 그거였던 거죠. 물론 체벌이 살짝 어시스트를 해줬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요소가 전혀 아니다라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리스도 양육가설과 개성의 탄생에서 부모의 영향력이 전혀 없다라고 자기는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있죠. 그러나 우리가 더 강력한 동기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작가도.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고, 근데 이게 더 강력한 동기가 도파민이고 자존감이고, 그래서 우리가 등수를 매기는 그런 방식의 교육에서는 정말 상위 1%나 0.1%만 제대로 된 자존감을 느끼게 되고, 나머지는 자존감이 무너지는 상태에서 10몇 년을 보내야 하는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각 분야에서 고수가 되고자 하는 그 동인인 도파민과 자존감을 없애고 있는 교육인데,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고수가 될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져가고 망가져가고 있겠느냐라는 게 이제 제 강의와 제 칼럼의 주제죠. 그래서 제가 공교육을 동아리화로 빨리 바꿔야 된다. 어차피 인공지능 시대가 오고 있으니까. 그러면은요, 영어 동아리, 수학 동아리, 한시 동아리 생겨요. 다 게임만 하고 드론만 날리고 종이접기만 하고 운동만 하고 스포츠만 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공교육 현장은 멘붕이 닥치긴 하겠죠. 이 대학 입시가 바뀌지 않는 한은, 또는 서울대 입시가 바뀌지 않는 한 참 어려운 현실인데, 아마 우리나라에 차라리 해외 명문대가 많이 들어와서 언어 장벽 없이 수업이 가능하고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서 굉장히 창의적인 해외에 MIT라든가 하버드라든가 이런 정말 분교가 차라리 더 많이 생겨서 바로 그 개성을 만들어낸 로맨스와 도파민이 강한 우리 한국의 아이들이 서울대나 연세대나 고려대를 가지 않고 직접 그 외국계 명문대를 갈 수 있도록 해버리고 싶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해야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물론 이제 거기에는 언어 장벽이 무너진다라는 조건이 있는데 인공지능이 조금만 더 발달하면 좀 그게 가능할 것 같고 MIT 미디어 랩이 한국에 들어온다는데 그 계기를 그것으로 또 어떤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고 싶고 어쨌건 우리가 서울대학교를 없앨 게 아니라 서울대학교의 입시 제도를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으로 바꿔버리는 게 어떨까. 그러면은 그 아래에, 그러니까 그 입학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로맨스, 로맨스와 도파민, 그리고 그 분야의 그 열정, 이런 것들로, 물론 열정만 가지고 뽑을 수는 없겠지만 그 열정을 또 얼마나 자기 실력으로 만들었느냐도 물론 봐야 되지만 그러니까 지금의 이게 단순한 경쟁 구도를 깰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 인공지능과 중요한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